오 교수님이 금강산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독하게 마음먹고 산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금강산배라고 한다. 칼을 차고 있듯이. 근데 그 칼이 금강석으로 만든 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얼마나 고귀하고 강한지 철벽도 뚫을 수 있단다.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 아닙니까? 이 선의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고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어차피 인간은 망상 덩어리 아니냐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했고 개발을 해서 지금의 문명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못 얻어서 금강산배에 의하여 더욱더 빛내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니. 문명은 발달시켰는데 이게 참 정신적인 문화는 개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출 수 있겠냐. 문화와 문명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유사한 개념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정신 세계가 살아 있어야 문화가 꽃을 피는데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것은 물질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편의성과 자기 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구론에 속하는 것이고 방편론에 속하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결과론에 속하지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생명 체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금강산배의 사상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 질서의 정신 세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만났을 때 그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좀 친숙해졌으니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일 줄 알았더니 천만에 시종일관 변함없는 것이 뭐냐면 금강산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정신 세계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측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다.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정신 세계가 더 훌륭할 리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신 세계가 보다 못할 리도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고 계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물론 믿지. 하지만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믿는데 모두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충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실로 믿어야만이 신을 믿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시각과 본각의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어떻게 신을 믿으며 부처님을 믿으며 또한 본각에 이르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경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꾸짖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강산배를 놓고 인간의 혼이 거기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큰 스님들과 그리고 우주신령에 속하는 분, 바사신과 그리고 묘현제 보살 이런 보살들이 전부 허락을 받고 그 얘기를 그 가운데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때 이 종이에 보시면은 나눠드린 영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1번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혼이란 생사를 놓고 사후 세계를 영혼 세계로 보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살아있을 때는
영혼세계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정신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살아있으니까. 인간의 정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세계로 간다 했을 때 비로소 영혼세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생사가 하나의 가름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정신, 죽고 나면 영혼. 근데 저는 이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혼이라고 표현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과 혼을 둘로 나눠서 살아있을 때는 혼이라는 말을 쓰고 죽고 나면 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그건 제 경향성이니까 그에 대해서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리학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신 그 자체의 집적체를 가리켜 영혼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 물론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이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심리학자, 요 영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자주 쓰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를 않고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단순하게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마음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마음 자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영혼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그 마음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럴 때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유전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신도 유전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집신벌레라는 게 있는데 집신벌레가 실험을 해보면은 불을 켜고 먹이를 줘요. 그러면 파브로프의 그 심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불을 자꾸 켜서 먹이를 주면은 불만 켜면 그 자리로 와요.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가 무엇인가 신호에 의해서 시그널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그 행동을 하고 먹이 있는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쥐도 그렇고 다른 짐승은 다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등동물에 속하는 집신벌레도 그 현상을 일으키는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집신벌레에게 자극을 이렇게 주다가 그 새끼를 쳤어요. 새끼를 넣어놓고 몇 마리를 넣어놓고 실험을 하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놈의 자식은 반응이 없는데 불을 켰다 껐다 깜빡 해서 먹이를 주는 애들은 불을 깜빡 하자마자 먹이가 있는 걸 알고 거기로 찾아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하면 본능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능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불가사의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유전입니다. 영혼이 아니면 그와 같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해가지고서 난 자식은 그걸 통해서 계속 훈련이 된 그 집신벌레는 이제 양말을 잘 신고 이제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그죠? 집신벌레가 아니고 구두벌레가 되네. 개화가 돼서 그만큼 진화가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험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학계에서는 무시해버려요. 이건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결과 다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변화한다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그 새끼들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또 몇 세대 그냥 지나가 훈련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동 소멸. 원래대로 돌아가. 그냥 멍청한 집신벌레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럼 기억망실이냐 하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을 훈련을 시키지 않게 되면
재교육을 안 시키면 그 다음 대에는 전혀 아닌 것이 또 출현하기 시작하고 이 대만 거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영적인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이전됐다가 시스템이 필요성이 없으면 다시 사라지는 이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지 멋대로 결정되는 그와 같은 희한하고 불가사의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학교에서 이거를 발표를 안 해. 겁이 나가지고. 영혼이 유전된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들이 있어요. 왜? 평등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의 새끼다. 그러면 그놈 자식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재, 음악의 천재, 뭐 봐라 파가니니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슈베르트도 그렇고 몽땅 다 그 부모들 다 음악하는 사람이 있니? 다 했다 다 했어. 좀 등급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했는데 그 기술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보이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소질이 이전되는 것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질이 이전되는 거 그게 뇌 기억이 되겠소? 뇌는 물질인데 뇌 물질에 뭐가 기억이 된다는 얘기요? 하나도 기억될 게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하얀 색깔의 흐물흐물한 흰자질 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까보면은 그 생선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오. 뇌 이렇게 꺼내가지고 쪼글쪼글한 그 사람 머리랑 똑같아. 근데 그게 뭐 거기에 무슨 기억이 담길 소질이 아예 없다고 보이는데 유전되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입견을 가지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모두 탁 닫아버려. 자, 그러면 이 본능적인 유전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집신벌레 그 사건은 이 영혼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당신은 임진왜란 때 왜 쳐들어왔어? 하니까 이쪽 돌을 저쪽으로 탁 던지면서 이 돌이 저쪽에 있던 건데 내가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싶었다. 이 돌멩이가 바로 지금 일본에 사는 주민들이고 내 국민들인데 원래 자리로 가서 살게 하고 내놓고 싶었다. 그거 어떻게 거기 가지고 조선반도가 왜 당신네 나라요? 당신네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이것은 본능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그거 빼버렸어. 본능적으로라는 말을 머릿속에 숨어있는 그들은 대한민국이 뭐 좋아서 쳐들어온 게 아니야. 이 반도가 탐이 나서가 아니야. 여기가 저거들 고향이야. 핏줄이 여기서 다 흘러갔거든.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이 비둘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인데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진왜란을 피를 봤으면 그건 더 이런데 또 쳐들어오잖아. 이변이 지나서. 그게 바로 지난번에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역사적 기록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유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모른다. 자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역시 백제인이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내 백성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의 후손이니 다시 원래 땅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자기도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백제 후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것이 섬찟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본능적인 유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 해서 뭐 온사 치를 때 뭐 사돈의 발전까지 다 해가지고 연좌제 방식으로 뭐 알아보고 그따위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궁합이나 보시라고. 쓸데없는 짓이야, 그건. 왜냐하면 어디나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어느 집안이나. 없는 집안이 없어. 괜히 그런 데 미어 가지고 두 사람 앞길을 막지 마시오. 애들한테. 네 번째, 오늘 이제 화가 선생이 안 오신 것 같아. 계시면 또 얘기를 좀 할 텐데. 내가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예술적인 기준이 순수한 예술 정신을 미화한 표현으로서
그때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술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참 그 예술혼이 김기덕 감독의 예술혼이 그 참 슬프게 나타난 작품. 야, 그저 대단하다. 나 감동했다. 야, 누구가 뭐 어째 살아있다 뭐 이것도 그랬고, 야, 그거 참 예술혼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더만.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럴 때에 그 영혼의 무슨 진수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 카피라이팅에 보면 그 말이 꼭 들어가. 영혼의 표현이라고 써요. 그래, 그것이 뭐냐? 정신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그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서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문학 작품 중에 많아요. 뭐 장편 소설 김동리의 토지 뭐 쫙 누가 그거 미치지 않은 다음에 그 긴 걸 그거 어떻게 써? 수심절에 걷자가서 쫙 구상하고 써냈잖아요. 그게 혼이 없으면 뭐 순서나 맞지 거기 나오는 개성 다 제대로 표현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작가들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그 다양한 그 성격을 묘사할 때 보면 다 각자 그 사람의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글로서. 글로서 말을 하는 대목이 거의 다 그게 소설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보통 영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훌륭한 장편 소설가들은 다중인격자라고 보죠. 당연한 겁니다. 그 소설이 그 내용을 그 압축해가지고서 각자의 성격과 그 배경에 맞는 설정과 그 이야기 전개 방식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면 즐기지 그걸 어떻게 쓰겠어 그거를. 자신 있어요? 있어요? 못 쓰지? 혹시 뭐 쓰시고 싶어도 쓰시오. 근데 그게 보통 혼이 여러 가지 갈래를 가지고 쓰레받기까지 다 갖추고 있는 큰 빗자루가 아닌 다음에 빗자루처럼 쫙 긁어야지 뭔가 구성을 할 거 아닌가. 그죠? 내용을. 그게 혼이 여러 갈래로 쫙 갈라져서 아주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은 혼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혼이 작용하는 것이지 절대 그것이 기술이 아니다. 그거는 기술로만 보면 안 됩니다. 쓰는 기술이다.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개 혼에 다 들어가서 접목해서 각자의 그 역할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이 딱 중지가 됐을 때는 글 한 줄도 못 쓰게 돼요. 완전 마비가. 그건 뭐냐면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가 딱 닫혀버리는 영자장이 굳어버리는 딱 활동을 멈추는. 그러나 일상인으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필생에 딱 하나만 소설을 쓰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폭풍의 언덕 같은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를 쓰고 딱 그 하나 작품 내고, 한 사람은 폭풍의 언덕, 하나는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 둘 다 바람이야, 그지? 그 시 안에. 그 작가가 그렇지 않소? 그 왜 그래? 그럼 설명이 안 돼. 각자에게 그와 같은 인물을 주어줬고 그 혼이 태어나서 그 일을 하고 저 세상에 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극 작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합니다. 보면은 말도 잘하고, 그죠? 당신하고 나하고 연애를 해서 애를 낳으면은 틀림없이 나의 미모와 당신의 그 훌륭한 그와 같은 지성이 합해지면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출생하겠습니까? 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프로포즈 이제 조크를 했어. 그 여자가 했더니 딱 있다가 뭐란 줄 알아? 당신의 그 추악한 성품과 나의 이 못생긴 얼굴이 만약에 합해지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응? 아시죠? 그 얘기?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 두 개가 뒤집어져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팍
응대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그 작가의 힘 아닙니까? 응? 대단하죠. 와, 저 작가들 보면은 그 호지 보통 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맑으니까 금방 그렇게 표현을 해서 딱 되받아치는. 깜짝 놀라지. 거기 저 있는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웃음을, 와, 소름 끼치는 웃음. 그럼 그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웠겠냐. 응?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고 그 작가 이름은 내가 잊어버려서 또 밝힐 수가 없네. 아무튼 그와 같은 것이 이 영혼의 세계, 예술적인 기준으로 보는 영혼이란 말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19세기 말에 계셨는데 20세기 초까지 살았다가 뭐 그래요. 이 양반이 참 희한한 게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프로이트 박사가 대단한 분인데 그 양반이 꿈 가지고서 평생 매달려서 거의 반을 꿈의 분석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책도 3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터운 책이. 백과사전처럼 크게 인쇄된 게 원본을 내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꿈의 분석 그래가지고 문고으로 낸 거는 다 뺐어. 거기에 나오는 사례나 뭐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시오리만 간추려서 사례 몇 가지 넣어가지고 낸 책들만 나와 있지 그 원본은 구하기 힘들어.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양반이 프로이트가 없었으면 융이 탄생을 못해요.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꿈이. 꿈이 뭐냐 하면 영혼의 놀이터요. 꿈은 자기의식이 작동되는 부분보다는 자기의식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프로이트 박사가 그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예를 들면 나이프는 무엇이고 우산은 무엇이고 접시는 무엇이고 모든 형상학적인 논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남녀 화장실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야. 와, 대단한 천재야. 어떻게 그 많은 사물들을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은 무엇이고 만년필은 무엇이고 날아가는 새인데 큰 새는 뭐고 작은 새는 뭐고. 그래서 꿈사전이라는 거를 보면은 프로이트 박사가 얘기한 거 일치하는 분도 꽤 많아요. 사실은 꿈사전들 많이 보잖아 본 해몽책 그 유사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제자거든.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기억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계속 임상 실험 비슷하게 각종 사례를 다 관찰하면서 모으고 인터뷰하고 그 기록을 하고 해서 참 좋은 내용을 써서 완성을 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화받았어요. 그 양반이 영혼의 유전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교단에다가 발표했다가 개망신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심리학자가 영혼이 무엇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유럽 교단에서 학단에서. 그 전통이 뭐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서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혼 이런 얘기를 교수가 만약에 하면 심리학 교수가 됐든 의학 교수가 했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 심리학에도 없고 의학에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정신병 그러면 정신병이 왜 이거는 이렇다고 오히려 내가 더 잘 알아맞혀요. 내가 영혼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빨리.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잖아. 면담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해. 환자가 신병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정신병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잣대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병이냐 정신의 병이냐로 구분해요. 저는. 영혼의 병이라는 것은 그것은 신병의 경우가 귀신병이든 신병이든 신병이 많아. 근데 정신질환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정신체계 교란 현상으로 유도되는 모든 병리 체계를 가리켜서 나는 정신질환이다.
무섭죠, 그게 또. 그리고 이 두 개는 막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의학 분야와 영적인 세계에서의 소위 고질병, 뭐만 보면 환장하는 거. 이거 정신의학에서는 뭐만 보면 환장하는 것이 술만 보면 환장한다 그러면 알코올 의존증 그래서 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알코올을 먹고 죽은 귀신이 씌어가지고 수도 없이 거듭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태배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 실제로. 잘 안 나요. 암만 무슨 치료를 하고 해도 죽을 때까지 마시다가 그 죽어서도 우선 제사 지내면 얼른 술부터 마시고 탁 놓고 그 다음에 고맙다 야. 뭐 딴 건 없나 술 이래. 술을 그렇게 좋아해. 산신령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 저기 소산에 가면은 소산 마애불라 그 이제 계시는 산신 그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가태 해가지고서 해서 누런 색깔 나는 거 있죠. 저 백세주라고 그거 사가지고 소주를 좀 뭐 하니까 또 색깔도 그렇다고 또 병도 괜찮아 처음에 나올 때는. 요즘은 또 흰백세 또 있어. 그것도 또 사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꾸준히 이제 댕기면서 느낀 건데 술이 새걸 좋은 거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고서 야 다음에 뭐 가져올래? 갈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가져올게요. 그럼 난 딱 한 가지만 난 그거 하나만 빼고 다 좋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인삼주. 왜요? 그랬더니 산신이라는 놈들이 다 들고 있잖아. 흔해 빠져가지고 나는 그거는 내가 에이 그러고 보니까 나 그러고 나서 산신상 보니까 이거 다 들고 계셔. 흔한 거는 싫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실주도 갖다 드리고 이제 가끔 가다 갖다 줄 좋은 거 나와 있으면 또 이렇게 마련한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딱 따르자마자 딱 와요. 향기가 기가 막히네. 난 술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부러워. 마시고 또 따라대면 또 마시고 서너 잔 딱 되면 그 다음에 취한다. 내일 얘기하자. 이 진짜 신도 그래 재밌어요. 뭐 내일이고 뭐고 인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재밌지. 그와 같은 신의 세계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영혼이 뭔지를 딱 지정을 해서 나한테 이제 심어주셨잖아요. 혼이 뭔지를 그 영혼 세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잡아내지 않아서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상상력을 이제 따라서 거기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또 하긴 했겠지만은 그거는 정확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혼 세계를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영혼 세계에서 영혼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 구스타프 융 선생 진짜 훌륭한 분인데 영혼 얘기 꺼내 가지고 학자로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는 진짜 비참하게 막 엄청난 비난. 당신은 교단으로 가라 뭐 이러면서 교단으로 가라 아니면 학자를 그만두든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지. 1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 가가지고서 근데 자기가 죽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이와 같은 일기장이 있습니다. 죽는 꿈을 꾸고 다음날 죽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총에 맞아서 뭐 예정론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뭔가 있다는 거야. 영혼이 이미 자기가 죽는 것을 예지하고 있었던 증거가 아니겠냐고 딱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그게 한 수백 명 그래야지 믿는 거지. 또 항상 그래야 믿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의 세계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영혼 문제를 잘못 따라가지고 지금 희생될지도 모르는 게 이 원자탄의 위협 아닌가. 그죠? 이것 때문에 그냥 공포에 질리게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가지고 전혀 지금 뭐 그 미동도 안 해. 하도 겪어가지고 이제는 이 의식 세계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 괌도 사람들 다 긴장하고 필리핀 사람 긴장하고 심지어는 북한 외교관까지 쫓아내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 최고 악당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차이가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은 까짓거 핵무기가 뭐 가까운 데 쏴봤자 지도 막 하는데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냐,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뭐 정말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5천 년 동안 안 죽고 살았어요. 뭐 다 죽는다고 다 도망가서 뭐 다 일본 가 있고 안 중국 갔기. 안 비워지고 이 땅에 그 뿌리 내리고 지금까지 핏줄을 이어나가는 그 힘이 뭐냐면 설마 그럴까 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사는 거야. 믿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다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곧 뭐냐면 존재 가치거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믿지만 믿지 않을 것까지 믿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공사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건 없어. 왕도 끌어내려. 심지어는. 그죠? 수도 없이 역사에 증명이 되고 최근에도 제일 높은 사람은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큼은 죽어도 안 끌어내려. 맞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적어도 잘못했지. 이러면서 버티다가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살아. 죄의식 때문에 뭐 배를 팍 깔리고 죽는다든가 뭐할매 이렇게 죽는 사람 드물어. 그걸 어찌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 우선 살고 보자. 이것이 우리 영혼에 본능적으로 유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얼굴 대하고 여기서 자살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살자지. 그래서 구스타프 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금강산매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그 제가 이제 경험하신 바를 쭉 얘기를 듣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안 쓰여 있어요. 물론 안 쓰여 있지만은 우선 안 쓰여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 여기 온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어떤 사람의 영혼의 모양이 둥글다고 가정을 해보고, 어떤 사람의 모양이 평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쭈글쭈글한지 뭔지 모르는데 면으로 돼 있다. 면처럼 이렇게 받쳐지는 거로 돼 있다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그거 돼 있다고.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야, 그건 무슨 UFO입니까? 뭐 물론 UFO하고 비슷하지. 응?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영혼 세계를 지금까지 제가 검증을 해온 바에 의하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산매가 되면은 금강산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첫째가 빛이 난다. 눈에서 빛이 난다는 거는 그냥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금강산매 이루신 분들은 혼이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돈만 밝히는 사람도 눈에서 빛이 납니다. 돈을 보면 술을 갖다 놓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욕망에 대한 반응이고, 금강산매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 단계 딱 된 분들은 첫째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옆에만 두어도 빛을 느낍니다. 어둡다가 아니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가 그 산매를 가지신 분이 그 영혼의 모양이 나한테 전수가 돼서 다가오고 확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익스텐션 파워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나의 일부에 와서 딱 접촉하는 순간 소름 같은 게 쫙 뺏겨져요. 순간, 일순간. 근데 그것이 약간 따끔하거나 부드럽게 살짝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때리거나 간지럽히거나 누르거나 하는 것이 계속되고 이런 것은 마장입니다. 그와 같은 영파를 가진 사람을 마장 영파를 가진 사람이고, 귀신에 씌여 있는 사람이거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마인 경우는 그럴 수, 뭐 건드리거나 흔들거리게 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콱 누지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그건 금강산매가 아닙니다.
그냥 지멋대로 삼배고 마장삼배지 그거는. 마장삼배도 있어요. 그래서 막아와가지고 10년을 살면 그 사람은 마장 그 자체예요. 그냥 마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별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금방 압니다. 일반인도 삼매에 들어가면 저 혼이 어떤 혼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 세 번째로 그것을 느끼는 방법과 동시에 무엇이 다르다는 걸 알려드릴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금강산매 이런 사람이 옆에서 있을 때 내가 똑같이 산매에 들어갔다. 그 산매가 수준이 낮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희한한 거는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참 느낌이 없어요. 불편하다, 좋다 뭐 이런 게 없고 그 감각적 요소들이 싹 사라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분리돼서 융기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죽은 사람 이렇게 내려다봤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체 이탈력이고 절대 그런 현상은 안 생겨. 그리고 너무나 정말 제가 경험한 건데 지난번에 잠깐 내 표현을 했을 거예요. 환해집니다. 전체가. 그분으로 인해서 환하다. 몽땅 다 환해지는 거예요. 광명. 그리고 그때까지 뭐 머리 아프고 뭐 골치 아프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싹 끝나고 나면은 최소한도 그때까지 겪었던 모든 번뇌나 마장에 의한 고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금강산매가 지니는 힘입니다. 금강산매인들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한 30분 정도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기분이 좋아. 첫째 기분이 좋아지고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상쾌하고 머리가 가뿐해지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그리고 그 중요도가 약해지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 그 힘을 전달해줘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약호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손도 못 쓰고 쩔쩔매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금강산매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힘을 이제는 조금씩 갖추게 되실 때가 됐는데요. 맞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하고 얘기도 한대요.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9시 조금 넘어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